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뚝이 무너지느냐 마느냐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말 사이에 취재하면서 저 이거 단독 나갑니다. 네. 단독 네. 취재. 네. 그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의원 뭐 돈 받은 문제 막 이런 게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뭉칫돈이 나와가지고 검찰이 이 돈이 왜 간 거냐, 뭐 꿔준 돈이냐 뭐냐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을 취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그 4월 총선에서 그 김영선 의원의 어떤 공천이 좌절되자 개혁신당으로 가서 뭔가 딜을 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2월 29일 날 있었던 7불사 회동. 그 2+2 회동이죠. 그렇죠. 2+2 회동. 왜냐하면 이제 김영선 가운데, 의원과 네. 김영선 의원을 만든 실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하람 명태균 씨가? 이준석, 천하람 이준석, 그러니까 2+2 회동. 주지스님은 빠지고. 뭐, 모르겠어요. 주지스님이 장소 제공. 그렇지, 장소 제공이죠. 근데 왔다 갔다는 거는 확인해 주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7불사 회동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야당에도 노크를 했었던 거예요. 명태균 씨가. 민주당에. 야당에도? 현 변호사님 몰랐죠? 몰랐어요. 야당에도?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 어. 야당 민주당의 중진 의원에게도 네, 명태균 씨가 연락을 해서 김영선을 받으면 네. 민주당이 200석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받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략 공천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전략 공천 요구했으면 누군지 뻔한데? 그 당시에 전략 뭐 하여간 아니 뭐 그 라인은 아니에요. 그 라인은 아닌데, 어.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수돗물도 마신 분이 어떻게 전략 공천을 요구할 수 그래서 있는지.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럼 왜 민주당 그 중진한테까지 이런 요구를 했겠냐라고 했더니, 어떤 이분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들이 판을 짜면 정치인들이 어떤 그 장기판의 말처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좀 황당했다. 이 전화를 직접 받으신 분이 명태균 씨로부터 직접 전화 받으신 국회의원을 제가 어제 취재를 했는데, 이분은 너무 황당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실제로 본인들이 했던 것이 몇 차례,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 먹혔던 거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도 상당히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 국회 중진 의원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상당히 가깝다는 아니, 매우 거, 가깝다고 명태균 알려져 있어요. 씨가. 그래서 이분들은 통하는 모양인데 여기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각적으로 움직였다. 김영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국회의원으로 만들려고 여든 야든 그 여당 공간에도 접촉했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난주 언론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당에도 민주당에도 그리고 개혁신당에도 계속 노크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씨는 왜 김영선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꼭 만들려고 했었던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보도는 뉴스토마토에서 한답니다. 아니 근데 그냥 추론이 되지 않나요? 네. 그냥 저는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네. 그냥 김영선 의원은 문의만 5선이지 그냥 자리만 주면은 마치 행동대장처럼 처신하는 분이고, 자리 준다라면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본인은 국회의원에 뺏지는 못달더라도 김영선을 통해서 국회의원보다 더한 지위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꼭두각시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편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자리만 주면 뭐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용 가치가 있었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 만들어서 본인의 영향력을 더 극대화하려고 했었겠죠. 마치 김건희 씨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고 본인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과 김건희는 사실상 둘이 거울을 보고 있는 거나 비슷하다. 거의 쌍둥이죠. 뭐 비선 대통령, 비선 국회의원인 거죠, 사실. 이게 결국 명태균 씨가 보니까 결국 여론조사 뭐 회사에 운영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언론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선거철에는 네. 언론조사가 있어야만이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당내 경선도 지금은 다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맹점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약간 파고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사실은 처음 여론조사 발표가 되면 약간 밴드여간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원이라든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정치 고관여층들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누가 앞선다 그러면 글로 가요. 약간 그런 맹점을 제가 보기엔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치 컨설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론조사. 여론조사죠.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문항 설계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이제 많이 바뀐다고 사회방법론에서 이제 문항 그리고 했는데 샘플이 되게 중요해요. 샘플도 되게 장난질을 치는 중요하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과표집되느냐, 진보가 과표집되느냐, 중도가 그러냐 이거를 표집을 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래서 정치 컨설턴트들이 여론조사를 많이 운영을 그렇죠.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끼고 있죠 여론조사. 그 다음에 업체를. 또 이 안심번호를 바르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 비용이 많이 들다 보고 한 번밖에 못 쓰고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 샘플을 모으느냐, 데이터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요 그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지금 문제되는 게 섞여 있거든요. 근데 섞여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뒤섞어서 하니까 이게 논점이 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핵심은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한 권력 스캔들, 권력 부패라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천도 문제인데 권력이 개입된 사천은 더 큰 문제거든요. 이건 실정법 위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하나가 있는 거고 지금 두 번째는 여론 조작 문제. 그러니까 여론 조사를 가지고 조작을 했다 그러면 이건 드루킹 처벌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루킹 처벌 예처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뭐 가까웠다고 알려져 있고 뭐 이준석 의원 당대표 나갈 때 2021년도부터도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22년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이분이 여론을 갖다가 어떻게 소위 말해서 장난을 쳤는지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뭐 실패한 로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허은하 대표가 실패한 로비설을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 그냥 보는 하나의 프레임이지 이거 지금 실패한 로비 프레임으로 이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로비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이 무슨 금전거래를 해서 범법 사항이 있든 그건 그거대로 그냥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은 김건희가 관련된 공천 개입이고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범죄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축소 은폐하려는 자들과 이 프레임을 갖다가 자꾸 김영선 쪽으로 와가지고 공천에 실패한 로비다라는 식으로 이 공천 개입을 가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좀 제가 주소 설정은 바로 네. 해드립니다. 자꾸 뒤섞지 마세요. 이거 뒤섞지 마라. 네. 다 근데 다른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앞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뭐 당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공직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된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막후에서 사인에 불과한 명태균 씨와 손을 잡고 뭐 이러저러한 역할들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거면은 이거는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무슨 당연히 이유가 지금 신 변호사 말씀처럼 예. 일단 공무원이 선거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예. 민간이 했을 경우 더 문제가 되겠죠. 공무원도 처벌하는데 그러니까 공범이 되죠. 공범이 되는 공범이 거죠. 되는 예.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저는요 명태균과 김건희 지금 명태균 씨가 뉴스토마토 고소한 이유가 내가 직접 문자했는데 왜 김영선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하냐라는 식의 그 얘기가-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명태균 씨가 주체가 되면 더 심각해지는 게 네. 그러면 비선 대통령 김건희와 비선 국회의원 명태균이 둘이서 이 국사를 논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김영선, 윤석열 이 두 분은 완전히 바보 되는 거고요. 바보가 될 뿐만 아니라 둘 다 비선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했던 상대는 나였다.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했고 김 여사에게 김영선 의원의 전략 공천을 요구했으나 김 여사가 나는 힘이 없고 가더라도 경선을 해야 한다라는 답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들었을 뿐이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 보도된 명태균 씨의 입장인 건데 김건희 여사한테 전략 공천을 요구한다는 게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죠. 되는 예.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온 것처럼 보도를 보면 결국은 그 녹취에 보면 네. 본인이 뭐 통화해서 어쨌든 22년 공천할 때는 공천하기 전날 내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24년 공천에서는 내일 뭐 컷오프 될 거니까 빨리 옮겨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하면서 어쨌든 그걸 결정했다는 거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당의 공천 절차라는 거는 당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하고 논의하며 그거 자체가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왜 공천 문제를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과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이상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아니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쯤 되면은 이제 비선 정부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게 비선 정부 거의 비선 내각 아닙니까? 비선 내각. 그게 뭐냐면은
당무에 대해서는 명태균이라는 비선과 논해가지고 판때기를 짰고 정부 쪽에는 이종호라는 또 비선을 가동해가지고 정부의 판때기 짠 거 아닙니까? 해병대 사건도 보시면 어떻게 이종호라는 사람은 김건희 씨랑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해병대 별 4개 다는 거를 어떻게 그게 먼저 알며 8개월 전에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사표 쓰지 말라고 뭐 VIP가 처음에는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알고 보면 또 여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가 정부는요 이종호를 통해서 비선 내각을 꾸린 것 같고 당무에 관련해가지고는 명태균을 통해가지고 당무 조정실장을 맡긴 것 같아요 비선으로. 그러니까 비선 내각의 지금 그림자들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실에도 비선으로 임명된 비서관들 뭐 사인방도 돌고 이랬었잖아요. 뭐 의전 비서관부터 해가지고 뭐 비서관들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분들은 형식적인 비서관을 달고 있었지만 밀정짓, 비선짓을 했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지금 이 명태균과 이종호 같은 사람은 형식적으로도 공직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비선 중에 비선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비선 대통령 김건희 씨가 당무와 정부 일을 도맡아서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밝혀야 될 여러 꼭지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2022년 1차 개입. 예, 1차 때 재보선만 했느냐, 김영선 사건만 있느냐, 아니면 지방선거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 왜냐하면 그때 그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유력했는데 갑자기 김은혜 후보가 출격해서 후보가 변경이 됐고 낙하산으로 떨어졌죠. 뭐 사실상 근데 그 후문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도 확인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드러난 2024년 4월 총선에서 칠불사회동과 관련해서는 개혁신당이 조금 좀 지금 나오긴 많이 나왔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분명한 태도로 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 입장을 근데 발표하라. 저는 2차에서는 개혁신당의 공천 문제는 여기 핵심은 아닌 것 아닌 같아요. 것 같아요. 거기서는 맞아요. 왜 2024년도 2차 개입도 논란이 된 거냐면 이준석 의원이 텔레그램을 봤다라 그랬잖아요. 그 텔레그램은 우리가 왜 주목하냐면 명태균 씨의 녹취만큼 중요한 게 텔레그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핵심 증거를 본인이 봤다라고 하면서 뉴스토마토의 원 보도가 됐고 그 AB 의원이 개혁신당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2주 동안 활동하다가 명절에 이르러서야 그 익명 의원이 나다라고 이준석 의원이 밝혔기 때문에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개혁신당에다가 1번을 제의했던 3번을 제의했던 그건 그들만의 일이고 거기서도 지금 거짓말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지금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텔레그램을 봤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본 텔레그램 내용을 밝혀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아야지 내가 봤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호들갑 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1차 개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꼭 지적을 해야 되겠는 게 이준석 의원이 그때 당 대표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쫓겨난 거는 7월 이후의 일입니다. 이거는 지금 5월, 6월 달의 일이고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의 일이기 때문에 자꾸 쫓겨난 거랑 이것도 뒤섞어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준석 의원이 맨날 대선과 지선을 이긴 당대표라고 늘 자신의 브랜드를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때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이고 당대표가 공관위원장을 임명하는데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그리고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을 임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대표가 임명을 했는데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와 명태균의 개입 사실이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나는 그때 당대표였지만 재보궐 관련된 공천은 윤상현 의원이 알아서 일임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준석 의원이 2023년도 4월에 김종배 이제는 말한다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실토를 해요. 당시에 지방선거를 회고하면서 정진석 공관위원장한테 자기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상의도 하고 지시도 했다고 하는데 말을 안 듣더라. 근데 정진석 그 공관위원장이 용산과 주파수를 맞추더라라는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진석 공관위원장한테는 이준석 의원이 지시를 했고 윤상현 의원한테 그럼 지시를 안 합니까 당대표가? 어떻게 한쪽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맞고 당시에 정진석 공관이나 윤상현 공관이를 통해서 네. 어떤 비선이 활동하는 거를 이준석 대표가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도 피해 나갈 수가 없는데 본인이 대선과 지선 다 이겼다라고 자랑할 때는 내가 한 공천이고 공천 개입이 문제가 돼가지고 수사까지 지금 필요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와서는 발 빼면서 윤상현 의원한테 일임했으니까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다. 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네.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22년 보궐선거하고 지방선거 때는 사실은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셀 때예요. 그렇긴 제가 하죠. 보기에. 왜냐하면 네. 이준석 대표도 물론 당대표니까
공천장은 대표 도장을 찍고 나가요. 그리고 전후 사정들은 알고는 있었겠죠. 당연히 알 거라고 보는데 결정권이 있었느냐 그것은 조금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로 취임하고 바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마 대통령 말 한마디면 사실 거의 다 움직일 때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김영선 공천이 5월 9일이고 10일 날 발표가 그러니까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취임식 날은 또 그날 가기도 명태된 그냥 가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약간 이준석 대표도 그 전후 사정은 알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긴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 나가는데 왜 나가느냐? 그러면 그렇죠. 뭐 대통령실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뭐 했다든지 이럴 거라서 아마 결정권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요 2차 2024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준석 대표가 솔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본인은 또 이게 얘기할 때 자기 A 의원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A가 아니라 B잖아요. B더라고요. 근데 이게 A, B가 누구인지는 대부분 다 알려져 있었는데 네. A는 봤다는 거고 B는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갖고 있다 만약에 B라 그러면 내놔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예. B는 갖고 있다 그랬으니 그렇죠.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A라고 한 것 같은데 아. 그게 너무 솔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냥 B라 그러면은 나 그때 갖고 있었는데 제시 못한다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제가 보기엔 약간 A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빠져나가려고 한 게 아니 이런 생각이 보여서 네. 그러니까 22년에는 실정권이 없죠. 결정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24년은 내용은 잘 알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죠. 아니 근데 저는 요 부분은 생각이 좀 다른 게 2차 음. 개입 때 이준석 의원이 핵심 증거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며 그게 공천 개입인지 아닌지를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지 그걸 본인이 판단하고 이거 공천 개입 아니야. 그냥 선의의 조언이야. 뭐 완결성이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 처벌 케이스에 비춰봐도 법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요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럼 지금 우리 현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1차 개입 때는 아예 이준석 의원이 무력하게도 알고 있었지만 저항을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는 걸 알면 그럼 공범이거든요. 알면 공범이에요. 당 대표기 때문에 모든 조직법에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개입이라도 본인이 아는 거는 그럼 진솔하게 밝혀야죠. 그때 1차 개입은 자기도 공범이니까 자기 거가 드러나는 게 겁나서 얘기를 못한다고 하면 그건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주더라도 2차 거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에 있었던 일이고 본인은 개혁신당 당대표고 그냥 칠불사에서 만남을 했을 뿐인데 그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고 1차 때도 본인이 겪었지만 무력하게 용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2차라도 그럼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못 밝히거든요. 왜 못 밝히느냐? 전 명태균 씨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랑만 영향이 있었으면 이준석 의원이 전 밝혔을 거라고 봐요.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말에 의하면 이준석 의원의 당대표 선거도 도왔다라는 거거든요. 3년 전에.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내지는 그 전부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 관계성 속에서 명태균이 깊숙이 개입했고 김건희가 개입한 이 공천 개입의 1차, 2차에 대해서 전 이준석 의원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서 말을 자꾸 바꾸거나 핵심을 비껴나가는 거 아닌가. 그 제가 제 페이스북에 4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이준석 의원이 답을 해라. 첫 번째는 공천 개입이라는 거. 김건희가 권력의 호가호위에서 공천 개입을 한 거라면은 그 공천 개입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밝혀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처벌 케이스도 판결본을 올려줬거든요. 한 번만 읽어보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네. 그 답을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김건희 씨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이준석 의원이 계속 다 쉴드 쳐주고 있거든요. 마치 장예찬 씨가 김건희 편드는 것처럼 이준석 의원이 명품백에 대해서도 특검 필요 없다 그랬고 공천 개입도 축소 은폐를 하고 있으니까 김건희와의 관계를 좀 밝혀달라는 거고 세 번째가 명태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 명태균과의 관계를 전 밝혀야 된다는 게 세 번째 질문이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윤상현 의원한테 일임했으니까 공천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까 그 인터뷰로도 네. 아까 밝혀드렸고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공천 도장 찍었던 1차 개입 때의 공천을 평가해 본다면 김영선 공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 4가지거든요. 네. 요거가 핵심이지 지금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엄청 많은 글을 올리고 뭐 왜 호들갑이냐 알지도 못하면 조용히 있어라 이러고 있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요걸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는 모를까요? 강유정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동훈 대표 공범론을 제기했어요. 2024년 공천 과정에서 뭐 본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문자 익십 논란도 있었지만 모르지 않을 거다. 한동훈 대표 책임은 없냐. 이런 문제도 좀 지적을 했는데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선이 점점 넓어지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어쨌든 그 창원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나와서 김해로 갔는데 어쨌든 나올 때 영향력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경선도 못 했잖아요. 김해 가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영선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명태균 통해서 뭔가 해보려다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으로는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 입장처럼 그 사람 뭐 컷오프 됐다. 경선도 안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틈이
있어요. 물론 말씀처럼 그 개입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근데 또 선거에서는 네. 정치에서는 결과도 중요하거든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김영선 케이스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한 것 약하다. 같아요. 아니, 요거는 그 강유정 의원, 전 네. 이분이 주소 잘못 잡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동훈 대표는요,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당 대표로서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알았으면 그건 공범인데 입증이 너무 어렵고요. 그냥 이거는 몰랐다라고 쳤을 때는 무능인데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유능이죠. 왜냐면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공천 네. 개입을 하려는 김건희의 그 막았으니까. 소나기를 막고 컷오프를 시켰기 때문에 이건 한동훈 대표한테 상당히 유리한 네. 이거는 증거가 되고 아. 오히려 이준석 의원 케이스는 몰랐는데 무능하게 당했다라고 해보는 무능 프레임이 씌워지는 건데 이건 한동훈 대표한테 오히려 막은 거니까, 허들. 유능의 프레임을 씌워주는 거라 아. 오히려 네. 한동훈 대표가 공천 국면에서는 이준석 의원보다는 더 유능하다 이 평가를 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네. 한동훈하고 엮으려고 그러면 이건 좀 실패한 저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능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는 여기서 막아버렸으니까. 아주 잠시 유능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잠시. 2024년도 4월 공천 과정에서 그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이제 수락되는 것을 막은 그러니까 명태균과 김건희의 장난질을 막은 거죠. 막은 그거 그런 한동훈은 이건 유리한 프레임이죠. 유리한 사실은. 거다.